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는 제 인생을 바꿀 만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투병 끝에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어떤 죽음이든 작별의 시간이 충분하겠냐마는 돌이켜보면 마지막으로 추억을 쌓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바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더 이상은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시댁 식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살 수가 없겠다 싶어서 바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한꺼번에 터지는 바람에 한동안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모든 서류 작업이 다 정리가 되고 제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문득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보내볼까 합니다. 저는 남편과 사내 연애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인생에서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신조로 살아왔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결혼이 꼭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와 마음이 정말 잘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기꺼이 혼자 살 용의도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귀고 있던 시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남편은 언제나 기겁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결혼은 꼭 해야 한다. 딱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에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할 배우자가 없다면 그게 얼마나 쓸쓸하고 비참한 삶이겠냐면서요. 그리고 그때마다 꼭 덧붙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기가 정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잘할 테니까 무조건 나랑 결혼해서 사는 거다. 알았지? 하는 거 봐서 어떻게 잘해줄 건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느니 이런 지키지도 못할 약속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봐. 어려울 게 뭐 있어. 수진이한테 무조건 충성하고 수진이 말을 잘 듣고 수진이가 하는 말은 파트로 매주로 쏜다고 해도 고지 들어야 하고. 뭐래? 누가 들으면 내가 세뇌라도 시킨 줄 알겠네. 아니지. 세뇌는 내가 시키고 있지. 자기는 나랑 무조건 결혼할 거라고. 그 말을 처음 들을 때는 그저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계속 듣다 보니 정말 이상해졌죠. 정신을 차려보니 그 세뇌가 통학이라도 한 건지 그 사람과 저는 어느새 결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약간 떠밀리듯 결혼한 것에 비하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맞벌이 직장인에게 제일 큰 이슈는 아무래도 회사 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모두가 적어도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사내 커플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의 업무나 일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런 점에서 서로 동지 같은 느낌으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 괴롭히던 상사 욕을 같이 하면서 속풀이를 하기도 하고 밀린 업무를 서로 뒤에서 몰래 도와줄 수도 있었고요. 바쁜 시즌과 비시즌을 공유해서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수월했습니다. 남들은 사내 연애에 단점만 있다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사내 결혼의 장점을 잘 누리고 있는 편이었죠. 무엇보다 남편은 성격이 좋았습니다. 또 착한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은 남자들이 흔히들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아집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나 본인의 기분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고려하고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연애를 5년 동안 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저를 서운하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요.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서운하게 했던 적이 많았죠. 또 사귀면서 저에게 화를 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자리에서 화를 내기보다는 일단 한 템포 쉬어가며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지를 먼저 돌아봤고 그 뒤에는 조곤조곤 말로 설득을 하는 사람이었죠. 돌이켜보면 제가 불같이 화를 내며 난리를 쳤던 적은 꽤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연애 기간이 장기화되면서부터는 저도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상대는 저렇게 덤덤한데 혼자서만 화를 내는 게 저도 어색해지더라고요. 연애 시절에 아무리 잘 지냈던 연인이라도 결혼 후에는 달라진다는 말들 많잖아요. 저도 혹시 내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돌변하는 사람은 아닐까 걱정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걱정은 기우였어요. 남편은 결혼을 한 뒤에 오히려 저에게 더 잘해주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다 보니 저희는 집안일을 나눠서 했고 청소기를 돌리는 것 이외에 자잘한 청소 같은 건 주말에 몰아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맡은 집안일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을 정도로 스스로 잘하는 편이었고 심지어 시간이 남으면 제가 바빠서 못하는 일마저도 본인이 먼저 끝내놓기도 했죠. 그래서 남편과는 뭐랄까 잘 맞는 하우스메이트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알아서 잘하는 인생에 둘도 없는 전우이자 친구 같은 느낌으로요. 하지만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저희 남편에게는 몇 가지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중 제일 심각한 건 바로 우유보다는 성격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앞서 말씀드렸었던 남편의 장점과도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본인보다 언제나 남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 넘치는 성격이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는 했습니다. 모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서 모두가 기분이 나빠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는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뭐 먹고 싶은 거나 가고 싶은 곳 있어? 나 특별하게 먹고 싶은 걸 없는데. 그래? 그럼 내가 그냥 알아서 식당 예약한다. 그래, 당신 좋아하는 곳으로 가. 난 다 괜찮으니까. 남편은 딱히 호불호가 없는 타입이었거든요. 음식이 됐건 옷이 됐건 뭐든지 간에요. 아주 가끔씩 알레르기 같은 체질적인 원인으로 못 먹는 음식이 있기는 했는데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뭘 좋아한다거나 유난히 싫어한다거나 하는 건 없었죠. 좋게 말하면 까탈스럽지 않아서 데리고 살기 편한 스타일이고 나쁘게 말하면 특색이 없는 스타일이었습니다. 1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아 저는 원하는 게 있는지 미리 물어봤었고 역시나 없다는 얘기에 제가 알아서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예약을 하는 것만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곳이라 솔직히 예약은 남편에게 묻기도 전에 미리 해뒀었죠. 저렇게 대답을 할 줄 알고 있었거든요. 연애 때부터 보통 식당은 제가 먹고 싶은 곳으로 예약하고는 했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기념일을 사흘 앞둔 날 예약을 상기시켜줬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여동생이랑 그날 다 같이 보자고 하시던데 저번에 사람이 많아서 못 갔던 그 꼬막 정식가게에서 식사하고 싶으시다고. 뭐? 저번에 내가 물어봤을 때는 그런 말 없었잖아. 난 레스토랑 예약 다 끝내놨는데 이제 와서는 인원 추가도 못해. 그래? 어쩌지. 어제 갑자기 전화 와서 그러시더라고. 그냥 오랜만에 다 같이 보고 싶으신가 봐. 저는 이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최소한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아니면 제가 저저번 주에 물어봤을 때라도 미리 얘기를 했었으면 차라리 다른 곳으로 예약을 했을 텐데 말이에요. 어제라고? 우리가 예약한다고 한 게 벌써 언젠데. 그날은 결혼기념일이라서 미리 정해둔 일정 있다고 말씀드리고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그 다음날 만나서 식사하러 가자. 여기 예약 어렵게 한 거란 말이야. 그날 아니면 두 사람 다 한동안 또 시간 맞추기 힘들 것 같다고 하셔서 말이야. 어떡하지? 남편이 자꾸 어떡하냐고 저한테 되묻는데 진짜 순간적으로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 애초에 어머님이 전화하셨을 때 그날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되는 일이었잖아. 왜 그 중요한 이야기는 빼먹고 나한테 자꾸 묻는 건데? 그날이 기념일이기는 해도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한 집에서 매일 같이 사는데 꼭 그날이 아니어도 되잖아. 가기로 했던 레스토랑은 다음에 내가 다시 예약하면 안 될까? 그게 지금 할 소리야? 결혼 1주년 기념일에? 아, 알았어. 나도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 드려서 사정 설명할게. 잠시만 있어봐. 처음 이 일을 겪었을 때나 당황했지? 나중에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랑 살면서 이후로도 이런 일은 셋이도 없을 만큼 자주 일어났거든요. 남편은 저렇게 무슨 일이든지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저에게 미루고는 했습니다. 회사 일에는 특별하게 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가족들과 관련된 일에는 늘 저러더라고요. 아마도 본인과 가깝고 본인에게 소중한 사이일수록 저런 성향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결혼하기 전까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성향이었죠. 거기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 말씀에는 더 거역을 못했죠. 저와 결혼한 이후로 하는 게 아마 인생 첫 반항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뭐든지 본인이 결정하셔야 직성이 풀리고 본인 일이 아닌데도 간섭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거기다 눈치까지도 없는 편이었어요. 속에 말을 담아두지 못하는 성격이신데다 언제나 돌려 말하는 법이 없었죠. 생각나는 대로 직설적으로 말하고 본인 편의대로 생각하셨죠. 시누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상대 쪽에서 비싼 집을 해온다고 확답을 받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체면 지례를 하느라 시누이가 호텔에서 결혼을 하고 혼수 맞춰 넣겠다고 후원장담을 했다더라고요. 문제는 시누이가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3천인가 4천을 모았다던가? 그 돈으로는 요즘 괜찮다는 혼수를 맞추기도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하물며 기본이 1억부터 시작할 호텔 결혼식 비용을 대겠다고요.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당연히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철없는 시누이는 허영이 심한 성격이라 남이 하는 건 다 따라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은 돈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요. 시어머니도 기껏해야 5, 6천 정도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금액은 도무지 맞출 수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혼수 목록은 더 가관이었어요. 원하는 대로 받아오니 혼수만 해도 8천을 넘더라고요. 저나 남편을 볼 때마다 돈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댔죠. 그쯤 되니 저희도 슬슬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빠네다 보니 어느 정도 도와주긴 해야 할 텐데 저렇게 대놓고 돈이 없다는 말을 해대니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손을 써줘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시누이 결혼식에 1억씩 턱턱 내놓을 정도로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요. 아무튼 그 문제로 저는 시댁에 가는 자리가 점점 불편해졌고 자연스럽게 발길도 줄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식구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저희 아버지가 담도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동네 병원에서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는 당황해서 급하게 갔던 이후의 일이었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는 너무도 비현실적인 사실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암에 걸렸다기에는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 건강하신 분이셨거든요. 정기적으로 하프 마라톤을 뛰시고 매일 새벽마다 1시간씩 아침 수영을 나가고 그것도 모자라 하루에 15,000보씩을 걷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암이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증상 없었습니까? 네, 그냥 가끔 배가 아프기는 했는데 그건 보통 사람들도 자주 있는 일이니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식욕도 그대로였고 다른 곳이 아프지도 않았고요. 교수님, 이렇게 증상도 없었고 저번 건강검진 때도 이상이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암이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원래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담도암의 특징이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이라서 원래 환자분의 경우처럼 발견이 된 이후에는 이미 이렇게 상당히 진행된 케이스가 많기는 합니다. 심지어 젊은 시절 즐겨 하시던 술, 담배조차도 어머니와 결혼하신 후에는 가족을 위해서 모두 끊으실 정도로 의지도 굳은 분이셨고요. 어머니가 50대에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셨습니다. 남달리 조심해야 할 가족력이 있다거나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것도 아니셨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죠. 하지만 이런 저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병원의 담당 교수님은 원래 암이라는 게 발병원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힘들다.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섞일 수 있지만 꼭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이 시점에 원인을 찾는 행동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다만 추후 치료에 전념하자고 하셨죠. 저희는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이미 담도암이 다른 장기들에까지 전이가 된 상태라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암이 퍼져 있는 부위도 매우 넓은 상태였고요.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식구라고는 자식인 저와 남동생 단 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희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버지를 어떻게든 살려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방사선 치료도 불가능했습니다. 원래 담도암 자체가 간과 심장 같은 다른 장기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방사선 치료가 힘들었고 아버지는 특히 다른 곳까지 광범위하게 전이가 된 상태라 더더욱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은 건 항암 치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는 장담할 수가 없었죠. 더 슬픈 것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아버지의 병세는 극심하게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진행이 유난히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버지는 누가 봐도 심각하게 앓고 있는 암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나는 항암 치료는 안 하련다.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집에서 편하게 쉬다가 가고 싶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조건 항암 치료는 하셔야 해요. 그거 한다고 낫지도 않을 텐데 병원에서 시간만 죽이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남은 인생 하루라도 더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게 낫지. 아버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항암 받으면 무조건 완치되실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너희들한테는 미안하다만 아마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의사의 의견은 반반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해볼 수 있지만 담도암이 워낙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라 항암 치료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요. 물론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셨고
가족들인 저희끼리만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아버지가 상심하신 나머지 남은 희망의 끝마저 내려놓으시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였죠. 저도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유사한 사례를 알아보고 또 아버지의 케이스를 상담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희망을 품을 만한 내용은 없었어요. 담도암은 항암제가 잘 드는 암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아버지 같은 병기에는 더더욱 그랬고요. 하지만 저희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아버지를 설득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마저도 하지 않고 보내드리면 나중에 너무 후회가 될 것만 같았거든요. 희망이 단 1%라도 남아있다면 무조건 매달리고 싶었고요. 저나 남동생이나 아직은 아버지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시던 아버지는 결국 자식들의 간곡한 권유와 설득에 못 이겨 병원에 다니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보, 장인어른은 좀 어떠셔? 말도 없이 어쩐 일이야? 아버지와 똑같으시지 뭐. 지금 잠깐 잠드셨어. 당신 뭐라도 좀 먹어야겠다 싶어서 왔지.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이러다 당신도 쓰러지겠어. 그나마 저는 그 시간을 남편이 있어서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암치료 중간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항암제 부작용으로 온몸의 신경통이 너무 심해져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남편은 말도 없이 병원에 자주 들러서 병실 냉장고에 먹을 것을 챙겨놓거나 필요하다 싶은 물건들을 이것저것 챙겨오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고생이시지. 내가 무슨 고생이겠어. 아, 당신도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내 걱정은 하지 마. 동생이나 어머니가 들러서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는 해. 아, 그리고 오늘은 어머니가 당신 갖다 주려고 전복죽 좀 싸주셨어. 장인어른은 못 드시면 당신이랑 처남이라도 잘 챙겨 먹어. 어머님이?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시면서부터 발생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였어요.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자마자 너무 걱정을 해주시면서 전에 없이 따뜻하게 저를 챙겨주셨거든요. 수시로 전화해서 괜찮으시냐는 안부 인사와 함께 저라도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온갖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을 통해서 보내주시고는 하셨죠. 아무래도 환자에게만 신경을 쓰다 보면 간병을 하는 사람들의 식사는 뒷전이 되기 쉬웠으니까요. 아닌 게 아니라 자식 병원에서 하루 종일 소독약 냄새를 맡고 있다 보면 있던 입맛도 달아나기가 일쑤였습니다. 참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셨던 건지 아니면 제가 그동안 깊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저 감사한 일이었죠. 역시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사람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때 본인 일인 것처럼 도와주시는 걸 보니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와 성격이 잘 맞지 않기는 했지만 또 특별하게 나쁘다 싶은 일도 없기는 했고요. 은진이도 당신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고 평소에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시키라더라고. 아무래도 나는 회사에 가야 하니까 평일 낮에는 급하게 시킬 일이 있어도 안 되지 않냐고 하면서. 말이라도 너무 고맙네. 아가씨는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나도 좀 도와야 하는데. 요즘은 정신이 하나도 없네? 몰라, 돈 없다고 난리긴 한데 알아서 하겠지. 지금 은진이 결혼 준비가 문제야?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장인어른 병건호나 잘해. 당신 몸도 잘 챙기고.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심지어 그 철없던 시누이마저도 저렇게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단속을 하신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 알았어. 아가씨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전해줘. 어머님한테는 이따 내가 전화드릴게. 알았어. 원진이 걔가 철이 많이 없고 말투가 좀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은근히 당신 생각 많이 한다니까. 가만 보면 마음은 여린애야. 장인어른 아프시다고 한 이후로는 계속 당신이 너무 힘들겠다고 걱정하더라니까. 그러게, 아가씨 마음이 고맙네.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에 없이 반가운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으시며 먹고 싶은 음식이나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의 사정이야 어찌 되었건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저를 신경 쓰고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적잖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큰일이 닥치면 그래도 결국은 이제 한 식구구나 싶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아버지만 완치되시고 나면 저도 앞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간병을 하느라 휴직을 하고 아예 병원에 붙어 사는 와이프에게 불평 한마디 없는 남편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이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아버지가 기적처럼 낫게 되시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심하게도 그 고생을 했는데도 아버지의 병세는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기만 했죠. 이제는 진통제 없이는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었죠. 결국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지 만 하루 만에 아버지는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남동생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저는 남동생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사실상 마음의 준비를 한 지는 이미 오래전이었는데 그래도 눈물이 터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장례식장까지 무슨 정신으로 이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제일 먼저 달려왔고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또 간신히 진정했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남편을 끌어안고 울다가 장례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재촉에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친지들과 아버지의 지인들에게 부고 소식을 전부 돌리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빈소를 지키고 앉아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갑자기 이게 웬일이라니. 수진이 네가 마음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니에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왜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떡하면 좋아. 내가 뭐 도와줄 건 없고? 아버지가 상조회사에 미리 가입해 두셨더라고요. 회사에서 나와서 다 알아서 해두신대요. 특별하게 할 일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 알았다. 나 지나가다 소식 듣고 급하게 들린 거라서 일단 집에 갔다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에 은진이 데리고 다시 오마. 너무 울지 말고. 알았지? 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지상이 네가 수진이 잘 챙겨라. 큰일 생기면 전화하고. 시어머니는 말씀대로 급하게 잠깐 들리신 모양이었습니다. 옷차림새를 보아하니 다른 곳에 가시던 길 같았거든요. 일단 저를 달래러 오신 거였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를 잘 챙기라고 신신당부하신 뒤에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남기며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위로하러 급하게라도 들리신 것 같은 그 마음이요. 그 뒤로는 빈소에 조문객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찾아오시는 지인분들이 유난히 많았거든요. 남동생과 저 그리고 남편은 나란히 앉아 빈소를 지키며 찾아오는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장례식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남편은 제 옆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남동생은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11살 차이였으니 거의 띠동갑이었죠. 키만 멀대같이 컸지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어린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남동생의 마음까지도 잘 다독여준 게 남편이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안일과 논아를 잘 챙겨야 한다고요. 평소엔 잘 표현을 안 하는 남동생도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득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형이 아니었으면 장례식 때 더 힘들었을 것 같다고요. 빈소가 차려진 뒤 이틀이 지나가던 날, 저는 거의 체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부터는 저 역시도 잠을 제대로 못 잤고 그동안 몇 달이나 병원 생활을 함께한 탓에 몸도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계속 찾아오는 조문객들을 밤새워 맞이하고 가까운 친지들이 오실 때면 그때마다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으니 정신적으로도 무척이나 지친 상태였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발인이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싶었지만 아직도 잘 실감은 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찾아오는 조문객들이 좀 잦아들고야 저는 잠시 빈소에 딸린 작은 방에서 쓰러지듯 누워 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잠이 들었을까. 속이 울렁거려서 잠에서 깬 뒤에 사이다라도 마시면 속이 좀 가라앉을까 싶어서 잠시 밖을 나왔죠. 장례식장 입구를 빠져나오면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들고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내 말이 맞다니까. 어머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기만 하세요. 그 신화보고 떡 먹을 준비를 하면 된다니까요. 반가운 마음에 남편을 부리려던 찰나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음성이었죠. 내용을 들어보니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자정도 넘은 이 시간에 통화할 정도로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더 이상했던 건 남편의 그 다음 대화였어요. 그 노친네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평소에 보양식이랑 무양식은 다 챙겨 드시고 얼마나 건강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저보다 더 오래 사실 줄 알았다니까요. 그 노친네는 정황상 우리 아버지를 말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버지를 향한 그 무리한 지칭어에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은진이한테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딱 기다리라고 해요. 동현이 설치다가 토치지 말고요. 눈치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넘어왔어요. 수진이가 어머니랑 은진이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했는데요. 아무튼 내일이면 이 집도 끝나니까 속이 좀 후련하네요. 발표는 언제냐고요? 아마 장례식 끝나자마자 변호사 불러다가 절차들을 진행하겠죠.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하나같이 소름이 끼치는 말들 뿐이었어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체 뭐가 넘어갔다는 건지 발표는 또 뭔지. 저는 뒷걸음질을 치다 남편이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뒤를 돌아 달리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다는 걸 들켜서는 안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빈소로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장례식장 뒷문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눈앞에서는 난생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 끝도 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 기쁜 일이라도 생겼다는 것처럼 저렇게 밝은 목소리를 하고 있던 그 음성도요. 내려다보니 제 두 손이 덜덜 떨리고 있더라고요.
대화를 되짚어 보니 아마 발표라는 건 유언장 발표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다는 건 남편도 저도 모두 익히 알고 있던 사실이었거든요. 예전에 딱 한 번 지나가는 말로 남편이 아버지의 유언장 내용을 알고 있냐고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저도 남동생도 유언장 속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는 자식들에게도 정말 칼 같은 부분이 있으셨어요. 사실 평소에도 저희는 아버지의 재산은 재산이고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적도 없었고요. 어련히 알아서 잘 정리하셨겠지 싶은 생각에서였죠. 그 뒤로는 남편도 특별히 유언장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었고 딱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무섭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유언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니 저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던 일이었죠. 찬물이라도 맞은 것 마냥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주먹 쥐고 빈소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전말이 뭔지를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간 제가 알고 있었던 남편과 오늘 목격한 남편의 모습. 그 인간의 두 얼굴 중 과연 어떤 게 진실인지도요. 어디 다녀왔어? 화장실 갔다 왔어. 당신은? 나도 요 앞에 잠깐 바람 좀 쐬고 왔어. 힘들진 않아? 지하 가서 좀 눕지 그래. 남편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언제나 저를 걱정하던 그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하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바로 남편의 핸드폰을 손에 넣을 기회만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기회는 빨리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놔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순간이 있었거든요. 본인의 친한 친구들이 조문을 와서 같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틈이었죠.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던 패턴을 그려놓고 메신저의 대화 목록을 훑었어요. 저를 제외하고 시댁 식구들과만 함께하는 가족단체 대화방이 있더라고요. 최근까지도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모양인지 대화 목록의 최상단에 떠 있었고요. 저는 그걸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죠. 하늘이 도왔네. 어쩌면 그렇게 돈 필요할 때 딱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내 말이 채연이 아버지 원래 엄청 건강하셨다면서?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나? 그 노친네 평소에는 더럽게 깐깐하게 굴더니 그래도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도움이나마 되는 일 하고 가시나요? 아무튼 마지막까지 잘해야 해. 이제 거의 끝이니까. 그동안 나도 팔자에도 없는 음식 해다 나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하도 전복죽을 해다 나눴더니 이제 전복만 봐도 신물이 올라오려고 그런다. 고생하셨어요. 원진이 너 때문에 식구 몇 명이 고생을 한 거냐? 너 나중에 이거 꼭 갚아라. 시집 잘 갔다고 모른 척 하기만 해.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받은 거 대패 천배로 나중에 엄마랑 오빠한테 갚아줄 테니까. 솔직히 결혼하는데 못해도 2억 정도는 해가야 나도 체면이 설 거 아니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대화 내용들을 읽어보니 그동안 저와 저희 아버지에게 잘해주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다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것이었어요. 새 인간의 목적은 바로 친정아버지의 유산이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 돈을 시누이의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저는 어떤 식으로든 꼬시려고 했겠죠. 떡 둘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미 아버지의 유산이 본인들의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고 있는 대화에 저는 기가 막혀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화창을 위로 끌어올려 보니
이미 이런 식의 대화가 진행된 지가 몇 달이나 지난 이후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실 때부터 대화는 계속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너희 장인어른 유산이 얼마가 되는 것 같지 않냐는 추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 저를 잘 꼬셔서 다 뜯어내라는 말도 있었죠. 심지어 언제쯤 돌아가실 것 같냐는 인간 같지도 않은 말까지도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분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손등에 떨어진 축축한 액체를 보고 나서야 저도 알게 된 것이었죠. 이틀 전 아버지가 드디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는 단체 대화방 속의 시댁 식구들은 로또라도 맞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놈을 포함해서요. 닫힌 방문 밖으로 남편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본색이 나온 모양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준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일단 장례식이 끝난 뒤에요. 다음날 발인은 이루어졌습니다. 기골이 장대하시던 아버지는 화장장에서 고작 한 줌의 뼈가루로 변해 유골함에 들어가셨죠. 유골함을 보는데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던지 그때의 기분은 아마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납골당에 안치한 후에 저희는 모두 아버지의 집에 모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가족들이 변호사와 만나서 유언장을 발표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 자리에는 저와 미혼인 남동생 그리고 남편이 함께 했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남편은 이미 싱글벙글한 얼굴이었어요. 자꾸 올라가는 입꼬리를 감추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자꾸 얼굴에 드러나려는 혐오를 감추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언장이 발표되던 순간 집안은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이건호 사장님의 유언장을 집행하겠습니다. 고인의 저택을 포함한 부동산 및 현금은 모두 이건호님이 생전에 지정하신 복지재단에 기부한다. 기부라고요? 전액을요? 아니, 재산 전부를 말입니까?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쳤어요. 이건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남동생도 살짝 당황한 채로 변호사를 쳐다보고 있었죠. 변호사는 이런 반응을 짐작했다는 듯 안경을 한번 고쳐 쓰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이건호 사장님의 뜻입니다. 재산은 살아생전에 이미 공동 경영인에게 넘기셨고요. 아시죠? 아버지의 작은 사업은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어차피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은 주식이며 자잘한 재산들을 처분하고 계시다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재산 전액을 기부한다니 이건 정말 뜻밖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얼떨떨한 얼굴이었지만 남편놈은 더했어요. 당장 변호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난리가 났더라고요. 유언장을 뺏어서 몇 번이고 확인하고 되묻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당연히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댁에서도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어머, 아프셔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셨던 거 아니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재산을 몽땅 남한테 줄 수가 있어? 이런 법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나 돼요? 새언니, 이거 소송해야 돼요. 원진이 넌 가만히 있어봐. 여보,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자식한테 한 푼도 안 주고 기부를 하신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러게. 나도 너무 뜻밖이라서.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으로 우르르 몰려와 저보다 흥분한 얼굴로 한마디씩을 내뱉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소송이라도 걸어서 받아내야 한다고 난리가 났죠. 저도 찾아보니 그런 소송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저의 권리도 있었고요. 직계 비속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있었어요.
생전에 고인이 전 재산을 몽땅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직계 가족들에게는 최소한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가질 권리가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지분을 받으라는 것이었죠. 그래, 100번 양보해서 기부는 장인어른 뜻이라고 쳐도 당신이 챙길 몫은 챙겨야지. 당장 소송 걸자. 전화면 뭐래? 내가 처남한테도 전화할게. 됐어, 내가 얘기할게. 당신 말대로 소송은 준비해야지. 남동생이랑 의논해서 변호사 끼고 준비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잘 생각했어, 진짜. 이건 당신이 받아야 될 당연한 몫이야. 알지? 저는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시댁 식구들은 안심이라도 했다는 듯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요. 하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소송은 그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의 유산은 제가 얻은 부가적인 보너스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었고요. 그 돈이 없더라도 저나 제 남동생이 지금처럼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각자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동생을 불러다 놓고 말을 했죠.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안 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우리 마지막 소원이라고 안 들어드렸었잖아. 그랬지.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셨잖아.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그냥 우리가 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리자. 가시는 길 마지막 소원이잖아. 네 생각은 어때? 나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누나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동생은 저의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부 절차를 진행하며 한편으로는 이혼 소송을 함께 준비했죠. 저는 유산을 기다리고 있는 시댁에게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단체 대화방이며 개인 대화방의 모든 대화가 증거로 제출된 이유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댁에서는 또다시 단체로 몰려와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혼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야?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너희 아버지 죽을 때까지 병수말 우리도 같이 했던 건 기억 안 나?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기가 차던지. 병수말을 같이 했다고요? 우리 아버지 재산 없었어도 당신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을까요? 네가 대체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다 오해야.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 쳐도 넌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수상이처럼 세상 착한 애가 어디 있니?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더 할 말이 많았죠. 누구보다 믿었던 저를 배신했던 건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인화해둔 단체 대화방의 사진들을 파일에서 꺼내 그 인간들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이쯤 됐으면 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하겠죠? 여보, 이건 오해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오해건 아니건 별로 궁금하지도 않네. 자세한 이야기는 변호사 통해서 마저 하든가. 여보, 내 말 좀 들어줘. 그게 아니라니까. 저희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순조로웠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요. 콩고물이라도 더 떨어질까 싶어 이혼을 안 하겠다고 바득바득 버티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결국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더러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치고 남편의 저런 두 얼굴은 사실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놀랍기는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병으로 휴직을 한 상태였는데 저 인간과 얼굴을 마주보며 다시 다니려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헤드헌터를 통해서 제이가 온 곳으로 이동했죠.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기부하기로 하신 곳은 경기도에 있는 한 고아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처음 만나게 되셨다고 들은 적이 있었죠. 아버지에게는 먼저 떠난 어머니가 항상 그리움으로 남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가는 순간까지 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떠나셨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